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를 써서 한번 보여달라 그러셔서 그래서 제목을 또 한자로 써왔습니다. 의료 대란 난중일기. 의료 대란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일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게 전운이 감돌게 돼 있습니다. 아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2월 이전에도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12월 17일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대위 발족에 대한 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건도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안건이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 필수 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안건이 있었고, 이 비대위 구성에 82%가 반대를 했고요. 기권이 6명이 있어서 딱 50%의 반대로 기각이 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비대위 구성이 됐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좀 좋았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12월 달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범대위라는 단체가 구성이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됐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시작이 아니었고요. 저희 서울시 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가 2023년 10월 18일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각 대학에서 제출받은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의사회에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10월 18일에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나가다가 드디어 그 다음에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대위 결성에 대해서 부결이 되고 그 바로 이어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요. 바로 직전에 저희가 간호법 반대 비대위가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성공을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니까 의료계에서 비대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피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같은 날 총궐기 대회를 12월 17일에 광화문에서 가졌습니다. 이런 같은 날 대의원회를 하고 같은 날 궐기 대회를 하는 이런 스케줄이어서 좀 이상한 스케줄이긴 했죠. 어쨌든 23년에는 저희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대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전포고가 드디어 날라왔고요. 저희로서는 기습 공격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2024년 2월 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패키지, 요새는 의료 개혁 패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처음에는 필수 의료 패키지 4가지를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를 했죠. 바로 설 연휴 3일 전이었고요. 오후에 있는 보정심 회의 직전에 와서 발표를 했고 그 즉시 이필수 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뛰어드는 상황이 됐고요. 전임 회장이셨던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께서도 같은 날 2월 6일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대 반대 1인 시위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온라인을 포함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의협에서 소집을 했죠. 같은 날 전공의 대상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전공의들 어떤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수련 병원에 내려졌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 전공의들한테 내려졌고, 그 다음에 진료 유지 명령이 2월 19일자로 전공의들한테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는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들한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이 명령들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철회를 하겠다라는 나중에 답변이 있었죠. 어쨌든 저희도 진영을 정비해서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2월 9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위에 사진에 보이는 4분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의대생들도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3일에 의대협 임시총회를 시작했고요. 2월 16일 날 비상총회를 했고 2월 20일부터 휴학을 선언하고
들어간 상태로 아직까지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급도 되지 않고 있고 휴학도 되지 않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죠. 2월 15일부터 각 지역 의사회에서 걸기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월 15일에 서울시 의사회 첫 번째 걸기대회가 용산 저희 정부청사 앞에서 있었고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 잡고 올라가서 연설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당시에 의협 비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올라가서 저희 연대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전공의들도 2월 20일에 전체 회의를 하고 전공의 비대위가 결성이 됐죠. 이때 만들어진 7대 요구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월 22일에 2차 서울시 의사회 걸기대회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용산에 모여서 걸기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쪽의 공격에 맞서서 이쪽에서도 이제 반격의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됐죠. 저쪽에서는 이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2월 15일 행사 때 했던 발언을 빌미 삼아서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셨던 김태구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으로 계셨던 서울시 의사회 회장 박명화 회장님의 두 분의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사전 통지가 됐고 실제로 4월 15일부터 면허 정지가 시작이 됐죠. 7월 14일까지 현재 면허 정지 중이시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도 안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사실은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져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3일 날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매일같이 회의하고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대언론 활동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협 비대위에서도 2월 21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비대위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대언론 투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월 23일에 처음으로 양쪽의 수장이라기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계속 브리핑을 맡고 있던 박민수 제2차관과 당시 김태구 비대위원장이 KBS 토론에서 1대1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팽팽하게 토론이 진행된 건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굉장히 잘 설명하고 선방했다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때 나갈 때만 해도 2월 23일 날짜가 보이시죠? 아무도 지금 현재 7월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월 25일에 의협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 후에 용산까지 행진했던 이 사진입니다. 다들 이렇게 코트를 입고 목도리 두르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 선생님들과 머릿속의 생각은 아무리 길어봐야 총선까지 아니겠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협의 비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0일에 결성이 됐고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월 27일에 결성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란 단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40개 의과대학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2월 27일 기점을 해서 전체 의과대학들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대학별로 보면 교수협의회가 좀 결성이 잘 안 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이 결성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가 약칭으로는 전입이라고 불립니다만 3월 12일에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의사단체 압수수색이 있었죠.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의사회 3월 1일 같은 시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서울시 의사회는 아마 설립 이후에 처음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3월 1일 아침이면 이게 공휴일인데요. 3월 1일 아침에 설마 하고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3월 1일 서울시 의사회 그 압수수색 때 저도 와서 옆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3월 3일에 전국 의사 총걸기대회를 여의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최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의학분업 파업 때 모였던 집회 이후 의사단체 모임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책 측 추산으로 하면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실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지금 이 도로에 있는 분들 말고 공원에도 여기에 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울분을 토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때 발표하셨던 분이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벚꽃이 필 때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꽃 다 지고 장미도 피고 다 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내외부적으로 좀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로 보면 일단 현직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와해, 집행부가 와해가 됐죠. 그래서 비대위는 대의원회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보조나 후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또 잘 진행이 안 됐던 면이 좀 아쉬운 게 있었고요. 저희 또 하필이면 또 차기 회장 선거가 3월 22일에 걸려 있는, 저희 투쟁 중에 회장 선거가 걸려 있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총선이 4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론을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저희가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갔던 5분의 후보였고요. 그 중에 앞에 4분이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면택 당선인께서는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의 위원장은 맡지 않고 계셨지만 비대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3월 5일에 전의교협에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제 법적인 투쟁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십 건의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이 3월 5일에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 이제 끝나진 않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정이 났었죠. 아마도 6월 말 오늘이 지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나머지 처분들도 아마 나올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는 의대 교수 등 의사 7,500여 명 시국선언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서명을 받아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국선언에도 제가 한 9명 준비하는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시국선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3월 11일부터는 군의관 공보위를 투입을 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투입된 군의관 공보위들이 아직까지도 약속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의관 공보위 중에 이미 제대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때 약속했던 수당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이분들이 병원에 왔다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이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군의료 체계라든가 공보위 또 지역의료 체계라는 게 많이 망가져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는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발표를 보면서 제일 이상한 숫자가 강원대학교였죠. 끝에가 2로 끝나는, 유일하게 2로 끝나는 학교가 됐고 이거를 끝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1998명도 싫구나, 2000명이나 숫자가 이게 증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2000명이라는 게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2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나,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 3월 20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 말이 되어 가면서 당시 여당에 좀 유리하게 끌고 가던 선거 국면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의 갈등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걸 이제 정부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정당에서는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회장단 면담한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해보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받아서 저희가 4월 1일에 대통령 담화를 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분이었고요. 저도 오전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스크립트까지 나온 걸 보고 또 읽어봤고요. 분명히 전날 전달받기로는 꽤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거다라고 전달을 받았었는데 전혀 의미 있는 발언이 안 나와서 제가 3번쯤 글을 다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고도 대답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나중 얘기지만 윤 대통령 담화 당일 2차례나 비대위원장 나갈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4월 4일에 박단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 내부 갈등 요소가 있었던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회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협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에서의 역할이 약간 문제가 됐었고요. 새로 집행부가 발족이 되면서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사진이 나왔지만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언과 투쟁을 진행하면서 해야 할 수 있는 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하고 싶은 것하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비대위원들 내지는 우리 전체 의사 회원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역 간 갈등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어쨌든 비대위는 4월 30일에 해산이 됐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종결이 됐고요. 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5월부터 발족이 돼서 이제는 5월부터 저희 투쟁의 중심에 서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에는 기대했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이 그냥 원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좀 저희가 기운이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18건 정도의 재판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6월 18일에 같이 여의도에서 저희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더워서 6월 달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그날 동남아 날씨를 보니까 52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2024년 이런 갈등 상황에서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으로서 의협 비대위 조직 부위원장으로 처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2월 28일 날 국회 방송 토론을 시작으로 방송 출연도 여러 번 하게 됐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간 토론회에는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 자격으로 3월 13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4월부터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라디오 출연이라든가 토론들을 많이 나가게 됐고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원래 4월 1일 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자들한테 전화를 오전에 받고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또 비대위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달라라는 브리핑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고요. 대통령하고 전공의의 만남은 긍정적이란 의견도 저희 전달했었습니다. 라디오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대담도 했었고, 서울의대 심포지엄에는 4월 30일에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대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회 방송 5월 9일 토론회는 이제 김현 교수, 정영선 교수가 나왔었는데 그때 5월 9일 날은 제가 가톨릭의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 당시에 제 오른쪽에 보면은 조동찬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대2 토론이었는데 원래 이 토론은 국회 방송 토론은 되게 신사적인 토론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 순서를 사회자가 이렇게 정해 주시면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이 끝나면 다음 발언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정영선 교수가 조동찬 기자 발언 중에 끊고 들어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잠깐 험악해지고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나고,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조동찬 기자가 화내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재미도 있었는데 당시에 정영선 교수 또 김윤 당시엔 당선인이었죠. 당선인과 토론을 하면서는 오히려 김윤 교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알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생각이 어떤지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정영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 어느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다음에 뭐 토론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발언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분이 지금 의계특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의계특위에서 저런 분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회의가 끌려가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서울신문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때 처음으로 저도 이제 이 사태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그 복지부 지금 여기 보이는 유정민 과장은 첫 번째 제가 만났었던 사람이라 한 2달여 만에 만났고요. 나머지 지금 안기종 대표 그다음에 조승현 그 의료원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처음 만나서 그때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의미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자기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었다. 뭐 그 생각을 좁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생각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른 입장과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이런 분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 남의 생각을 좀 알아야 내 생각도 좀 전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던 우리 모습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저희 가톨릭의대 교수협 또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저희 대학에서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보면 의료계는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인 사고로 접근을 합니다. 이 정치적 사고로 접근하는 걸 논리적 사고로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게 사회과학적인 문제일 텐데 글쎄요,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의 접근법의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정부는 어쨌든 단일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또 홍보의 어떤 힘의 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우리는 여론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가 끝일지 제가 이 슬라이드를 6월 25일에 이 슬라이드를 쓰고 있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끝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이게 없으면 필수 의료는 끝장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적정한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하나는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어떤 제도도 좀 구성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바탕에는 건강보험 강제 지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성과 중심 수련 제도, 지금 수련 기간 내지는 수련 시간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실력 있는 전문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련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이 됐으면 하고 지역의료, 공공의료, 국가에서 떠들지만 말고 당신들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실제로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보면 어려운 수술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거 우리 후배들 중에 누가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끼리 요즘에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어디 아프면 네가 좀 수술해줘라 농담을 하셨는데 요새는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이거 걸리면 일본을 가야 되나 미국을 가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수술 받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응급의료는 누가 할 거고 응급수술 시술은 누가 할 거고 당직은 누가 했을 거고 지역의료는 누가 지키고 분만은 누가 받을 거고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젊은 의사들은 과연 어디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기후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근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난 4개월간의 여러 가지
이 우리 현 의정농단에 대한 난중일기 형식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이 현재 사태가 잘 해결되면 다음에는 우리 다시 징비록이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질문 시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이 현재 이 사태의 촉발은 정부가 유발을 했는데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은 그 필수 의료 패키지가 이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의대 정원 증가인데 이 네 가지가 다 실현이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의료계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수 의료 패키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리뷰하고 발표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너무 나열식으로 돼 있고 실제적인 대책이 안 들어있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속빈 강정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실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바뀌는 거는 적응하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의료 혜택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받는 걸 텐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지금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이 과연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하다기보다는 핵심을 좀 찾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세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